녹정기, 김용원저, 제2권 7장. 7. 청목당의 향주. 진근남은 말했다. 본에는 모두 합쳐 10당이 있는데 전호방호당, 후호방호당이 있어. 전호방으로 말하면 연화당, 홍순당, 가후당, 참태당, 굉화당 이외다. 그리고 후호방으로 말하면 청목당, 적화당, 서금당, 현수당, 황토당으로 나누어지게 되오. 각 당의 향주는 모두 이곳에 모여 있으나 청목당의 향주 윤형제만은 재작년 오배라는 악적에게 해침을 받게 된 이후 아직까지 향주를 세우지 못했소. 그런데 청목당의 형제들은 재작년에 만운용 형님의 영패 앞에서 맹세를 하여 그 어느 누가 오배를 죽여 윤향주의 원수를 갚게 된다면 모두들 그를 청목당의 향주로 삼겠다고 했다는데 사실 그와 같은 일이 있었소? 무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확실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근남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각자의 얼굴을 훑어보더니 느릿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청목당의 형제들은 향주를 다시 세우는 일을 두고 서로 다투었다고 하더구려. 모두 다 대국을 생각하고 인의를 중시하여 화기를 깨뜨리지 않았다고 하나 이 일에 만약 적절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청목당은 앞으로 언제나 커다란 근심거리가 될 소지를 지니게 되는 것이오. 청목당으로 말하면 우리 천지회에서도 지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강남과 강북의 각 부와 주현을 통과하고 있으며 근년에 이르러서는 점차 산동, 하북성 일대까지 그 이름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더 북경성 안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어. 청목당의 향주를 어떤 사람으로 뽑느냐 하는 것은 본회의 흥망 및 청나라를 무찌르자는 대업의 승패와 지극히 큰 관계가 있어. 만약에 청목당의 묻형제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대사는 이룰 수 없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오배 그 간악한 적을 바로 위소보가 죽였다고 했으며 이는 청목당의 묻형제들이 모두 친히 목격한 것이라고들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요? 이역세와 관한기는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역세는 곧이어 말했다. 모두 만울용 형님 영위 앞에서 맹세한 말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맹세를 개방귀처럼 흘려버린다면 만운용 형님의 영위 앞에서 무슨 맹세를 하겠으며 무슨 기원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위소보 형제는 나이가 어리나 이 이역세는 그를 본당의 향주로 모시는 것을 원합니다. 관한기는 그에게 선수를 빼앗기자마자 속으로 생각했다. 저 소녀는 총타주의 제자이니 신부는 그야말로 범상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총타주의 그와 같은 말을 듣건대 자기의 제자로 하여금 본당의 향주로 삼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늙은이는 나와 향주 자리를 다투었는데 이제 누구도 할 수 없게 되자 아예 포기를 하고 나서는구나. 그가 이미 먼저 총타주에게로 돌아섰으니 나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가만히 있게 된다면 오히려 내가 욕심을 부리게 되는 꼴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입을 열었다. 이 형의 말이 매우 옳초이다. 위 형제는 기민하고 총명한 바가 있으니 총타주의 가르침 아래 훗날 반드시 강호해 위세를 떨치는 영협이 될 것입니다. 관한기는 위소보 형제를 청목당 향주로 옹위하는 바입니다. 위소보는 깜짝 놀라 두 손을 마구 흔들며 소리쳤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건 향주고 취주고 나는 할 수가 없소이다. 진근남은 두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내질렀다. 너는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냐? 위소보는 더 말을 하지 못했다. 진근남은 말했다. 저 애가 친히 오배를 죽인 것은 고칠 수 없는 사실 이외다. 우리들은 만울용 형님 영위 앞에서 맹세한 바를 지켜 부득이 그로 하여금 청목당의 향주가 되게 할 수밖에 없소. 나는 그를 향주로 세우기 위해서 제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오. 이해의 기질이 좋지 못하여
이후 몇백 번이나 나의 머리를 아프게 할지 모를 일이요. 방대홍은 말했다. 총타주의 고심은 형제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총타주는 위 형제와 아무런 친고 관계가 없으며 오늘에야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총타주께서 파격적으로 그를 어여쁘게 본 것은 물론 본회에서 할 대사를 위한 것이죠. 하지만 총타주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본회의 형제들은 강호에서 굴러먹느라고 글 공부를 한 사람이 적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누가 거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 형제는 나이가 어리나 이 형제와 관 부자가 전력으로 보좌하기를 원하니 어떠한 사고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진근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위소보를 청목당의 향주로 삼은 것은 만운용 형님의 영위 앞에서 맹세한 바를 결코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요. 그러나 그가 하루라도 향주 노릇을 하게 된다면 향주 노릇을 한 셈이라고 할 수 있어. 따라서 내일 만약 그가 못된 짓을 하고 청목당의 일을 어지럽게 하여 본회의 반청복명의 대업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즉시 향당을 열어 그를 물러나게 하면 될 것이요. 결코 조금도 관용을 베풀 필요는 없소이다. 이 형과 관 둘째 형, 나는 그대들 두 분에게 그를 잘 도와주라는 부탁을 하고 싶소이다. 그러나 만약 이 애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적당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 반드시 일일이 나한테 보고를 하되 속이지 않기를 바라오. 이역세와 관한기는 허리를 굽히고 응낙을 했다. 진근남은 몸을 돌리더니 영패 앞에 꿇어 엎드렸다. 그리고는 향로에서 세 대의 향을 들어 두 손으로 받들고는 낭낭히 말했다. 속하 진근남은 만울용 형님 영위 앞에서 맹세를 하나이다. 속하의 제자 위소보가 만약에 회의 규칙을 어기거나 재주와 덕망이 없어서 형제들을 다스릴 수 없을 때는 속하는 즉시 그를 청목당 향주의 직책에서 해임시키겠으며 결코 사사로운 정으로 감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향주로 봉하게 된 것은 맹세를 지키자는 것이고 훗날 그를 해임하는 것도 맹세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속하 진근남이 만약 이 맹세를 지키지 않을 때는 하늘에 계신 형님의 영은 저에게 벼락을 내려치시고 오마분시나 오랑캐 앞잡이들 손에 죽음을 당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는 향을 들고 몇 번 절을 하더니 향을 다시 향로에 꽂고는 큰 절을 올렸다. 무사람들은 일제히 칭찬하며 말했다. 총타주께서 이토록 공평무사하게 처리하시니 그 어느 누구도 승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잘한다. 나는 당신네들이 정말 나를 향중가 취중가를 시키려는가 보다 생각했더니 한 채의 나무 다리를 만들어 강물을 건넌 이후에 그 다리를 다시 없애겠다는 수작이 아닌가. 오늘 나를 향주로 삼는 것은 당신네들이 맹세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일 꼬투리를 찾아내서는 나를 해임한다고 해도 맹세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겠지. 그때는 이 형이나 관 부자를 다시 향주로 세운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순리대로 일을 처리한다고 하겠지. 따라서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사부님, 저는 향주가 되지 않겠습니다. 진근남은 어리둥절하여 물었다. 왜 그러느냐? 위소보는 말했다. 저는 할 줄도 모르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할 줄 모른다면 천천히 배우면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이 형과 관 둘째 형이 너를 돌보겠다고 응낙을 하지 않았느냐? 향주의 지위는 천지회에서 무척 높은 자리인데 너는 어째서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냐? 위소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오늘 향주가 되었다가 내일 해임된다면 오히려 창피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향주가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지 적당히 넘길 수 있지만 향주가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계란에서 뼈를 찾아낼 듯 할 것이고 반나절도 채가지 않아 끝장나고 말 것입니다. 진근남은 말했다. 계란에는 뼈가 없으니 남들이 찾으려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위소보는 말했다. 계란이 병아리로 변하게 된다면 뼈를 찾아내지요. 설사 뼈가 없다 하더라도 남들이 찾으려고 할 때는 먼저 계란을 깨뜨려 놓고 볼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노른자고 흰자고 마구 엉켜서 엉망이 되겠지요? 무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우리 천지회에서 하는 일이 어린애 장난인 줄 아느냐? 내가 나쁜 짓만 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너를 청목당의 향주로 우러러보게 될 것이고 그 어느 누가 있어 너의 비위를 거스를 것이냐? 설사 내 자신을 우러러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제자인 점을 우러러볼 것이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미리 말해두는 것으로 하죠. 장래 저를 향주시키지 않으려고 할 때는 향주 노릇을 하지 않을 터이니 함부로 죄명을 씌워서는 때리고 욕을 하며 귀를 자르거나 머리를 잘라 몸을 8토막 내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징긋남은 눈살을 찌푸렸다. 너는 그저 애누리 하기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너를 때리고 죽이겠느냐? 오랑캐가 만약 너를 때리고 죽이려 한다면 모두들 너를 위해 원수를 갚으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간곡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소보야 사내대장부라면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하고 인의에 있어서는 조금도 양보함이 없어야 한다. 우리 천지회에 들어온 이상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며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어찌 영웅호걸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위소보는 영웅호걸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야기꾼들이 말하던 그 대영웅호걸들이 생각나게 되었고 갑자기 가슴속으로부터 호기가 치밀어 올라 말했다. 맞습니다. 사부님의 가르침이 옳습니다. 기껏해야 머리가 잘리게 되고 대전만한 흉터를 남기겠지만 18년 후에는 다시 한 명의 호환으로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강호의 사내들이 형장에 끌려갔을 때 종종 하는 말이었다. 위소보가 이때 그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크게 어울리는 노릇은 아니었지만 대청의 무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징긋남은 미소했다. 향주가 된다는 사실은 크게 기쁜 일이지 묶여서 형장으로 끌려가 참수를 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곳 9분 향주가 계신데 모두 다 즐겁게 임하고 있다. 너는 마땅히 그들의 본을 받아야 할 것이다. 관한기는 위소보 앞으로 나아가더니 포권을 하고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속하 관한기가 본당의 향주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위소보는 고개를 돌리고 징긋남에게 물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징긋남은 말했다. 너는 마땅히 발례를 해야지. 위소보는 포권을 하고 발례를 하면서 말했다. 관부자도 안녕하셨소? 징긋남은 미소했다. 관부자라는 세 마디는 형제들이 평소에 부르는 벼로이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일을 처리하지 않을 때는 관부자라고 불러도 좋으나 정식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을 때는 마땅히 관 둘째 형이라고 불러야 하느니라. 위소보는 재빨리 칭호를 고쳤다. 관 둘째 형, 안녕하셨소. 이번에는 이역세가 관한기에게 선수를 빼앗겼으나 즉시 앞으로 나와 인사를 했다. 나머지 9당의 향주도 차례로 위소보와 다시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무사람들은 대청으로 돌아가고 총타주와 10당의 향주들만 남아서 이를 논하게 되었다. 청목당은 후호당의 장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천지회의 10당 가운데는 서열이 6번째 해당되는 셈이었다. 따라서 위소보의 자리도 오른쪽에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셈이었다. 적화당 등 다른 당의 향주들은 기다랗고 하얀 수염을 들이우고 있었으나 오히려 그의 아래쪽에 앉게 되었다. 이역세와 관한기 등은 모두 다 대청 밖으로 물러나게 되었고 대청에는 징긋남 등 11사람만 남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천지회에서는 제일 순회급들이라 할 수 있었다. 징긋남은 한복판에 비어있는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은 주삼태자의 자리이다. 그리고 그 옆에 빈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은 대만 정왕야의 자리이다. 정왕야는 바로 국성야의 공자이신데 지금은 자귀를 이어받아 연평군왕이 되셨다. 우리 천지회에서 모여 회의를 하게 되었을 때는 주삼태자와 정왕야가 참석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빈자리만이라도 마련해 두는 것이다. 이 몇 마디는 물론 위소보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여러 형제들, 먼저 각 성의 상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시오. 전호방의 장인 연화당은 복건성을 관장하고 있었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홍순당은 광동성을 관할하고 있었으며, 세 번째에 해당하는 가우당은 강서성을 관할하고 있었고, 네 번째에 해당하는 참태당은 호남성과 광서성을 관할하고 있었으며,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굉화당은 절강성을 관할하고 있었다. 후호방의 장인 청목당은 강소성을 관할하고 있었으며, 둘째에 해당하는 적화당은 귀주성을 관할하였으며, 셋째에 해당하는 서금당은 사천성을 관할하였고, 넷째에 해당하는 현수당은 운남성을 관할하였으며, 다섯째에 해당하는 황토당은 중주인 하남성을 관할하고 있었다. 천지회는 정성공의 옛 부하들로 조직된 바 그 주력은 복건성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화당은 전호방의 장이며 실력이 가장 강한 편이었다. 그 다음이 바로 광동성과 광서성, 그리고 호남과 호북성을 들 수 있었으며 그 다음이 바로 절강성과 강소성이라고 할 수 있었다. 진근남의 말이 떨어지는 즉시 최덕충이 먼저 복건성의 천지회 일을 설명했고 곧이어 방대홍이 광동성의 일을 얘기했다. 위소보는 귀를 기울였으나 첫째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둘째로 전혀 흥미를 일으킬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듣는 척만 하고 있었지 속으로는 노름을 하며 노는 일을 상상하고 있었다. 청목당의 향주가 설명을 하게 될 차례에 이르렀을 때 진근남이 입을 열었다. 청목당은 본래 강남의 강령과 소주 일대에서 오랑캐들과 맞서 싸웠으나 후에 윤 형제가 향당을 강북 서주로 옮기게 되었고 점차 산동성과 직내성으로 세력을 확장하다가 끝내는 오랑캐의 서울까지 세력을 뻗치게 되었소. 그러나 애석하게도 윤 형제가 오배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되어 청목당은 크게 원기를 상하게 되었소. 그리고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말했다. 일전에 뭇 형제들이 용감하게 강친왕부를 공격하게 되었을 때 공교롭게도 소보가 오배를 칼로 찔러 윤 형제의 원수를 갚게 되었소. 청목당에서 행한 이 일은 그야말로 엄청난 일로서 오랑캐들로 하여금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것은 틀림없는 일이외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오랑캐들은 더욱더 경계를 하게 될 것이외다. 앞으로 우리가 이를 행함에 있어서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이요. 뭇사람들은 일제히 옳은 일이라고 했다. 그 후 적화당과 서금당 두 향주가 나누어서 귀주성과 사천성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위소보는 그와 같은 이야기에 하품이 나오려고 했으나 급히 손을 들어 입을 막아야 했다. 그러다가 현수당의 향주인 이명초가 운남성의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그의 표정이 격양되고 끊임없이 욕을 하게 됨에 따라 위소보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이명초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오삼계라는 매국노는 곳곳에서 우리와 맞서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만 10개월도 되기 전에 형제들은 모두 70여 명이나 죽음을 당했습니다. 빌어먹을 나는 그야말로 이 개도적과는 불공대천의 원한을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속하는 수차례에 걸쳐 사람을 보내 살해하려 했지만 그 매국노에게 뛰어난 사람이 무척 많아 잇따라 3번이나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왼쪽 어깨 죽지 위에 짤막하게 달려있는 왼팔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난달 한 번은 빌어먹게도 나마저 한 팔을 잃고 말았소이다. 그 매국노는 악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의 집안 사람 전체가 우리 천지회의 형제들에 의해 박살이 나게 될 것입니다. 오삼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모두들 화를 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위소보는 양주에 있을 때 이미 오삼계가 청나라 군사를 산해관 안으로 끌어들여 한나라를 빼앗도록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따라서 오랑캐의 군사가 양주에서 간음, 방화, 살인을 멋대로 저지르게 한 최대의 괴수는 바로 오삼계라 할 수 있었다. 이 오삼계라는 사람은 청나라를 도와 천하를 얻게 했기 때문에 벼슬이 평서왕으로 봉해져서는 영원히 운남성을 지키도록 되어 있었다. 위소보는 사람들이 오삼계라는 이름을 들먹일 때마다 하나같이 이를 갈며
뼈에 사무치도록 증오하는 것을 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임향주가 그토록 큰 욕을 하는데도 위소보는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임영초가 일단 욕을 퍼붓기 시작하자 나머지 8명의 향주들도 따라서 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본래 군인 출신이었다. 근년에 이르러서 강호에 떠돌아다니느라고 거친 말이나 쌍스러운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되었다. 다들 총타조 앞이라 쌍스러운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 이때는 욕을 하기 시작하자 그 누구도 사양하지 않았다. 위소보는 크게 기뻤다. 그와 같은 더러운 말들을 듣게 되니 그야말로 고기가 물을 얻게 된 듯 참을 수 없어진 그는 덩달아서 욕을 했다. 욕을 하는 데 있어서 위소보는 다른 9명의 향주들과 비교할 때 정밀함과 조악함의 차이가 있었다. 그가 한마디씩 빙빙 둘러대며 하는 욕은 악랄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에 비하여 9명의 향주들이 하는 욕은 마구잡이로 하는 욕으로서 비교해 볼 때 위소보의 욕만 못하다고 할 수 있었다. 징긋 남은 손을 흔들며 말했다. 됐소. 됐소. 천하의 수천 수만 명이 모두 오삼계를 욕하고 있어. 그러나 그 녀석은 아직도 그 평서왕 노릇을 잘하고 있어. 욕을 한다고 해서 그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를 몰래 찔러 죽이려고 하는 것도 방법은 아니외다. 굉화당의 향주 20개는 왜소한 체구의 비쩍 마른 편이었고 말하는 소리도 가벼웠으며 욕도 많이 하지 않았다. 이때 그가 입을 열고서 말했다. 속하의 의견으로는 설사 우리가 대거 운남성으로 가 오삼계를 죽인다 하더라도 대국에는 별로 커다란 이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랑캐들은 달리 총독이나 순무를 보내게 될 것이고 운남의 백성들은 여전히 오랑캐의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삼계라는 그 매국노는 정말 큰 죄를 지은 놈이라. 만약 한 칼로 죽인다는 것은 너무나 그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징긋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어. 그런데 이 형제는 어떤 고견이 있어? 이식계는 말했다. 이 일은 심히 중대하니 모두들 오랜 세월을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속하 역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총타주께서 깨우쳐 주셔야겠습니다. 징긋남은 말했다. 이 일이 중대하니 장기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 형제의 고견이라 할 수 있소이다. 흔히들 한 사람으로서는 계책이 모자라고 두 사람이 의견을 모으게 된다면 그 계책이 뛰어나다고들 했소. 우리 10사람, 아니 11사람이 조용히 잘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더욱더 많은 의견이 나오게 될 것이오. 우리가 오삼계를 죽이는 것은 비단 그에게 죽음을 당한 뭇 형제들의 원한을 갚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천 수만 동족의 원한을 갚는 일이기도 하오. 이 일은 나도 생각해 본 지 오래외다. 그러나 오삼계라는 그 녀석은 운남성에서 뿌리를 깊게 받고 있으며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천지회의 힘만으로는 그를 쓰러뜨릴 수 없을 것이외다. 이명초는 큰 소리로 말했다.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를 한번 쓰러뜨려야 할 것입니다. 채덕충은 말했다. 그대는 이미 그를 쓰러뜨리려고 하지 않았소. 하지만 오삼계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대의 한 팔을 잃지 않았소. 이명초는 노해 말했다. 그대는 나를 비웃는 것이오? 채덕충은 자기가 실언을 한 것을 알고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농담으로 한 소리요. 임형제는 화를 내지 마시오. 징긋남은 임영초가 무척 울분에 차 있는 것을 보고 따뜻한 말로 위로를 했다. 임형제, 오삼계를 주사라는 것은 천하 영웅호환들 모두 다 목매도록 바람하지 않는 큰일인데 어찌 임형제와 현수당의 힘만으로 그와 같은 무거운 짐을 질 수 있겠소. 설사 천지외에 수만 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일제히 한마음으로 힘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그를 어떻게 해볼 수는 없을 것이오. 이명초는 말했다. 총타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드디어 그는 화가 가라앉는 것 같았다. 징긋남은 말했다. 내가 볼 때 이 큰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은 반드시 강호의 각 문파와 각 방, 각 회에 연락하여
함께 거사를 하도록 공포해야 할 것이외다. 오삼계라는 녀석은 운남성에서 뛰어난 군사 수만 명을 거느리고 있으며 휘하의 장수들도 보통 인물들은 아니외다. 단지 그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없으나 그의 전 가족을 주살하고 그의 아래에서 악한 일을 돕는 크고 작은 매국노와 악적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할 때는 결코 우리 천지회의 힘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이외다. 이명초는 큰 소리로 무릎을 치며 부르짖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우리 천지회의 형제들은 이미 오삼계에게 많이 죽음을 당했는데 단지 그 도적 한 놈만을 죽여 어찌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사람들은 오삼계의 전 가족과 그 부하들을 모조리 죽여야 한다는 점에 생각을 같이 하자 모두 흥분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 모두들 서로의 얼굴만을 쳐다보며 속으로 하나같이 생각하는 일이 있었다. 이 일은 정말 무척 어렵다. 채덕충은 말했다. 소림과 무당 두 방파는 사람도 많고 세력이 클 뿐만 아니라 무공 또한 고강하니 반드시 연락을 해야 할 것입니다. 황토당의 향주 요필달이 망설이며 말했다. 소림사 방장 회총대사는 무림에서 명성이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만 그는 언제나 조심스럽고 정중하여 관가의 비위를 거스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몇 년간 속가 제자들마저도 가볍게 절을 떠나 산을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산을 내려가 화근을 일으키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 소림파에 연락한다는 것은 이 가운데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호북 호남성과 광서성이라는 커다란 땅을 관장하고 있는 참태당 향주 호덕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당파에서도 비슷하외다. 관무진과 그의 사형인 운학도인은 서로 사이가 틀어진 지 오래되었소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잔뜩 서로를 거꾸러뜨리려고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상대방 제자의 꼬투리만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삼계를 죽이려는 모험 같은 것은 아무래도 그는 다시 말을 이어가지 않았으나 모두들 그 뜻을 알 수가 있었다. 그것은 10중8구 관무진이나 운학 두 사람이 천지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협조를 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이명초는 말했다. 만약 소림과 무당파의 협조를 얻을 수 없다면 우리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근남은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서두를 필요는 없소. 무림에는 소림과 무당 두 파만 있는 것이 아니외다. 여러 사람은 다투어 의논을 했다. 어떤 사람은 아미파가 어쩌면 나설지도 모른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개방에 적지 않은 고수들이 천지회에 가입하고 있으니 반드시 천지회와 손을 합하여 함께 그 매국노를 주살하고자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다. 진근남은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오랫동안 귀 기울여 듣더니 입을 열었다. 만약에 매우 자신이 있고 위험이 없다는 보장이 서지 않는다면 절대로 남에게 언급해서는 안 될 것이오. 방대홍은 말했다. 그야 물론이지요. 다른 사람이 싫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창피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천지회의 체면을 손상하게 될 것입니다. 진근남은 말했다. 체면을 잃는 것은 대단치 않소이다. 소문이 나게 되어 오삼계 그 녀석이 더욱더 경계를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일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이식계는 말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만약 어느 방파나 방회에 의논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총타주의 허락을 받도록 하되 다른 사람은 함부로 일을 저지하지 않도록 합시다. 무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오. 여러 사람들은 다시 한동안 상의를 했다. 지금으로서는 아직 확정적인 방법을 정할 수가 없구려. 3개월 이후 호남성 장사에서 다시 모이도록 합시다. 그리고 소보 너는 이전처럼 궁으로 돌아가거라. 청목당의 일은 잠시 동안 이역세와 관한기 두 분이 대리하도록 해라. 그리고 장사의 모임에 너는 올 필요가 없다. 위소보는 대답했다. 예.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것이야말로 내를 건너고 다리를 부수겠다는 것이 아닌가.
녹정기, 김용 원저, 제2권 8장. 8. 다시 황궁으로. 뭇 향주들이 헤어진 이후 진근남은 위소보의 손을 잡고 객실로 들어가서는 입을 열었다. 북경의 청교에 고약을 파는 늙은이가 있는데 성이 서씨이다. 다른 사람들은 고약을 파는 깃발에 그려놓은 색깔이 모두 검은 것이지만 이 서 늙은이의 깃발만은 반은 검고 반은 푸르니라. 내가 만약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에게 연락하고자 할 때에는 청교로 가서 이 노인을 찾으면 된다. 그때에는 다음과 같이 그에게 물어야 한다. 나쁜 독을 씻어내고 장님이 된 눈을 다시 밝게 하는 청독복명 고약이 있소? 그러면 그는 말할 것이다. 있긴 있으되 값이 너무 비싸오이다. 세냥의 황금과 세냥의 백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너는 다음과 같이 물어봐야 한다. 5냥의 황금과 5냥의 백은에는 팔지 않겠소? 그러면 그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위소보는 매우 재미있다고 느끼고 웃으면서 말했다. 상대방에서 3냥의 값을 달라고 하는데 5냥의 값을 주겠다니 천하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진근남은 미소 지었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정말 그에게 청독복명의 고약을 사려는 사람이 있을까봐 방비하는 것이란다. 그는 내가 황금 5냥과 백은 5냥을 내놓겠다고 하면 묻게 될 것이란다. 어째서 그토록 비싼 값을 주려고 하시오? 그러면 너는 말해야 한다. 비싸지 않소. 비싸지 않아. 정말로 밝음을 되찾게 된다면 당신의 소와 말이 된다 하더라도 비싸지 않소. 그러면 그는 읊을 것이다. 지진고강 일파계산천고수. 그러면 너는 다음과 같이 읊어야 한다. 문조대해 삼하합수만년유년. 그러면 그는 다시 물을 것이다. 홍화정가의 어느 당에 속하시오? 그러면 너는 청목당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다시 물을 것이다. 당상에서 몇 대의 향을 피우시오? 그러면 너는 대답해야 한다. 5대의 향. 5대의 향을 피운다는 것은 바로 향주를 뜻하는 것이다. 그는 청목당의 형제로서 너의 관할에 속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에게 시키면 되는 것이다. 위소보는 일일이 기억해 두었다. 진근남은 다시 주고받는 말을 2번이나 되풀이하여 위소보에게 연습을 시켰는데 한자도 틀리지 않았다. 진근남은 다시 말했다. 이 서 노인은 너의 관할에 속하기는 하더라도 무공이 매우 뛰어나니 너는 그에게 무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위소보는 응낙을 했다. 진근남은 말했다. 소보, 우리가 강친왕부를 발칵 뒤집어 놓는 바람에 오랑캐들은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조사를 하고 있으니 우리들은 이곳에서 오래 머무를 수 없다. 오늘 너는 궁 안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로잡혀가게 되었는데 밤중에 계책으로 지키는 사람을 죽이고 궁 안으로 도망쳐 왔다고 해라. 만약에 너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그 강도들을 잡으라고 한다면 너는 군사를 데리고 이곳으로 오도록 해라. 우리는 오배의 시체와 수급을 뒷채원에 묻어두겠다. 내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판에 가면 그 누구도 너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때 모두들 이곳에 계시지 않을 것이지요? 진근남은 말했다. 내가 떠난 이후 모두들 헤어질 터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사흘 이후 나는 북경성으로 가서 너에게 무공을 전수하겠다. 너는 동성 참수정을 찾아오도록 해라. 골목 입구에는 형제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자연히 너를 데리고 나를 찾게 해줄 것이다. 위소보는 대답했다. 예. 진근남은 가볍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제 가봐라. 위소보는 즉시 안으로 들어가 모시팔과 작별을 했다. 모시팔은 그가 이미 천지회에 가입하여 향주가 된 줄 모르고 이것저것 물었으며 지극히 관심을 보였다. 위소보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때 그는 빼앗겼던 비수 등 물건을 이미 되찾은 후였다. 진근 남은 사람을 시켜 그가 타고 갈 말을 준비하도록 하고는
친히 문 밖까지 전송을 해주었다. 이력세와 관한기, 현정도인 등 청목당의 형제들은 그를 산마장 밖까지 전송했다. 위소 보는 길을 물어본 이후 말을 재촉해서 북경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궁에 들어가게 될 때는 이미 해가 질 무렵이었다. 그는 즉시 강희 황제를 찾아뵈었다. 강희는 이미 오배가 강친왕부의 죄수실에서 위소보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리고 속으로 위소보가 오배의 한패거리들에게 잡혀갔으니 반드시 목숨을 잃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사건이 터지게 되자 청나라 조정에서는 즉시 사방에서 오배의 잔당을 체포해 고문을 하기에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였으나 전혀 단서를 찾을 길이 없었다. 강희는 크게 울적해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위소보가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놀람과 기쁨이 엉켜 급히 불렀다. 그리고 그가 서재로 들어서자 재빨리 말했다. 소계자, 너는 어떻게 이렇게 도망쳐 나왔느냐? 위소보는 길을 오면서 이미 해야 할 거짓말을 생각해 놓고 있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한때의 사람에게 잡혀갔으며 어떻게 대추상자에 감춰져서 옮겨지게 되었는가 하는 등의 사정을 거짓말할 필요는 없었다. 그는 뭇간악한 무리들이 영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으며 그때 한 순의 인물을 기다리느라 잠시 동안 그를 죽이지 않고 한 칸의 어둠침침한 방에 묶어놓게 되었는데 밤중에 손발을 묶은 밧줄을 갈아서 끊고는 지키는 사람을 죽인 후 여차여차하여 도망쳐 나왔으며 또 어떻게 풀더미 속에 몸을 숨겨 쫓는 사람을 피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말을 훔치게 되어 길을 빙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럴싸하게 정말 생동감 있게 이야기해 주었다. 강희는 매우 흥미진진하게 듣더니 연신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의 말을 했다. 소계자, 정말 너는 대단해. 그리고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번에는 정말 고생이 많았다. 위소보는 말했다. 황상, 오배를 추종하는 그 무리들의 세력은 정말 대단했소이다. 소신이 도망쳐 나올 때 길을 기억해 두었는데 우리들이 즉시 군사를 데리고 가서 잡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강희는 기뻐서 말했다. 그것 참 잘됐다. 그럼 너는 빨리 가서 세객도에게 삼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너를 따라 그 잔당들을 잡으러 가자고 해라. 위소보는 서재에서 물러나 사람을 시켜 세객도에게 통지를 했다. 세객도는 소계자가 오배의 부하들에게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속으로 궁에서 크게 도움을 줄 사람을 잃게 되었다고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었다. 소계자가 죽게 된다면 은자를 차지할 수 있지만 역시 따지고 볼 때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았다. 그런데 갑자기 소계자가 도망쳐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크게 정신이 솟아나 재빨리 인마를 인솔하고 위소보와 함께 잔당을 잡으러 나서게 되었다. 그런데 중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강친왕이 사람을 시켜 위소보에 옥화총을 보내왔다. 위소보는 그야말로 명마에 올라타고는 거드름을 피우며 달려갈 수 있었다. 천지회 형제들이 모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물론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세객도는 명을 내려 수색을 하도록 했다. 얼마 후 그들은 채원에서 오배의 수급과 시체를 파낼 수 있었다. 그리고 한 조각의 대청 소보일 등 초무 공오배대인지 영이라는 영패를 찾아내게 되었고 오배의 죽음을 조상하는 말년을 또 찾아내게 되었다. 이는 물론 진근남이 일부러 남긴 것이었다. 위소보와 세객도는 북경으로 돌아와 말년 등의 물건을 강희에게 바쳤다. 위소보의 표정은 커다란 공을 세운 듯 환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강희는 몇 마디 그들을 격려해주고는 오배를 장사 지내도록 분부했다. 그리고는 두 사람에게 계속해서 조심하여 사찰하도록 일렀다. 위소보는 일부러 연신 대답하며 얼굴에는 충성스럽고도 힘써 일을 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으나 속으로는 웃고 있었다. 사흘 후 위소보는 강희 황제에게 품위를 했다. 밖으로 나가 오배의 잔당들을 조사해야겠다는 구실이었다. 그리고 궁을 나서서 곧장 참수정 골목으로 찾아갔다. 골목 입구에서 10여 장쯤 되는 곳에 혼돈을 파는 사람이 있었다.
혼돈을 파는 사람은 위소보를 보자 혼돈을 집어내는 기다란 대나무 젓가락을 들고서는 돈을 넣는 대나무 통을 탁탁탁 하니 3번 쳤다. 그리고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2번을 치더니 재차 3번을 쳤다. 그러자 몇 장쯤 뒤쪽에서 무울을 팔고 있던 사람이 무울을 깎는 칼을 들고서는 왼쪽 지게에 대고는 똑같이 두드리는 것이었다. 위소보는 천지회에서 정갈하는 방법인가 보다고 짐작하며 한 빙당 호로빙을 파는 장사치를 따라 골목 안으로 들어서서는 검은 칠의 대문을 한 채의 집 앞에 이르게 되었다. 그 대문 앞에는 3사람이 웅크리고 있었는데 종이 석회로 벽을 바르고 있었다. 그들은 위소보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돌칼을 들고 벽에다가 몇 번을 쳤다. 그러자 대문이 즉시 열렸다. 위소보는 마당 안으로 들어가 곧 대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진근남은 이미 대청 안에 앉아 있었다. 그는 즉시 앞으로 나아가 큰 절을 올렸다. 진근남은 무척 기뻐하며 말했다. 내가 일찍 와주어서 정말 잘 되었다. 나는 본래 이곳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너에게 무공을 전수하려고 했으나 어제 복건성에서 큰일을 몇 가지 처리해야 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달려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나는 하루만 머무르게 되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기뻐했다. 사부님이 나에게 무공을 전수할 기회가 없으니 장래 내가 무공을 제대로 연마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부님의 탓이지 제 탓은 아니에요. 그러나 얼굴은 여전히 실망의 빛을 띠었다. 진근남은 품속에서 한 권의 얇은 책자를 꺼내더니 말했다. 이것은 본문에서 내공을 연마하는 기본적인 법문이다. 너는 매일같이 스스로 공부를 하도록 해라. 그리고 책자를 펼쳤다. 매 책장에는 사람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즉시 내공을 연마하는 법문과 구결을 전수했다. 위소보는 일시에 모조리 터득할 수가 없어서 애써 기억하려 노력했다. 진근남은 약 2시진을 소비하면서 그 내공을 모두 전수한 후 말했다. 본문의 무공은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신실하게 가지도록 해야 한다. 너는 자주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본문의 무공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지라 연마하기 더욱더 어려울 것이니 반드시 특별히 힘써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에 연마하게 되었을 때 마음과 뜻이 번거롭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며 눈이 가물가물해질 때는 연마하지 말고 조용히 잡념을 거두어들인 이후 다시 처음부터 연마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위험에 부딪히게 된다. 위소보는 응낙을 했다. 그리고는 2손으로 책자를 받아서는 품속에 갈무리했다. 진근남은 다시 자세히 해대부가 전수한 무공의 형태를 물었다. 그리하여 위소보가 신용까지 하면서 일일이 설명을 해주자 진근남은 생각해보더니 말했다. 너도 그와 같은 무공이 이미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다행이다. 정말 적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조금도 쓸모가 없다. 그런데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랑캐의 황태후가 오랑캐의 소황제에게 전수한 무공도 역시 가짜라는 데에 있다. 위소보는 말했다. 늙은 갈보는 소황제의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늙은 갈보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늙은 갈보가 소황제의 어머니를 죽인 모든 사정을 설명하려면 관계되는 이야기가 많고 중대한 일이므로 사부에게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그 일은 사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닌가. 진근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해대부의 위인과 하는 일을 물어보았다. 그리고 그 늙은 태감의 행위 가운데는 야릇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소보는 한동안 이야기를 하더니 벼랑간 왁 하니 울음을 터뜨렸다. 진근남은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소보 왜 그러느냐? 위소보는 흐느끼며 해대부가 몰래 독약을 넣던 일을 이야기하고 끝내는 다시 흐느끼며 말했다. 사부님, 제가 먹은 이 독은 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죽은 이후에 청목당의 형제들은 다시는 옛 방법을 따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근남은 물었다. 옛 방법이라니?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위소보는 말했다. 오배가 윤향주를 해쳐 죽였는데 제가 오배를 죽였다고 해서 모두들 저를 청목당의 향주로 추대해 주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해서 늙은 폐병장이를 죽인 갈보가 청목당의 향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늙은 갈보를 모셔다가 청목당의 향주로는 삼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진근남은 소리내어 껄껄 웃고는 세심히 그의 맥을 짚어보고 그의 아랫배가 아픈 증상을 자세히 물어봤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뻗쳐 그의 아랫배의 사방 혈도를 가볍게 혹은 무겁게 눌렀다. 그리고는 잠시 동안 생각해보더니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해대부의 독약은 이 세상에서 정말 해소시킬 수 있는 약이 없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내력으로 독을 몰아낼 수 있다. 위소보는 크게 기뻐하며 잇따라 말했다. 정말 사부님 감사합니다. 진근남은 그를 데리고 침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를 침대 위에 눕도록 하고는 왼손으로 그의 가슴팍 전중혈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그의 등줄기에 있는 대추혈을 눌렀다. 잠시 후 위소보는 두 가닥의 뜨거운 기운이 점차 아랫배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더니 전신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쾌적했다. 그리하여 몽롱하게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러더니 잠속에서 갑자기 배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 아이고 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리고는 부르짖었다. 사부님, 저는 대변을 봐야겠습니다. 진근남은 그를 데리고 변소 입구 쪽으로 갔다. 위소보는 막 바지를 벗자마자 설사가 쫙 쏟아졌다. 그런데 그 냄새는 비릿한 것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리고 입으로는 크게 구역질을 했다. 위소보는 침실로 되돌아오자 두 다리의 맥이 풀려 시큰거렸고 거의 제대로 설 수도 없었다. 진근남은 미소했다. 되었다. 내가 중독된 것은 이미 10중 8구는 해소되었으며 나머지의 것은 관계없게 되었다. 나에게 12알의 해동형 단독이 있으니 너는 열이틀간 나누어서 복용해라. 그렇게 한다면 나머지 독은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품속에서 한 조그만 자기 병을 꺼내서는 위소보에게 내밀었다. 위소보는 받아들었다. 그리고 무척 고마워서 말했다. 사부님, 이 알약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모두 저를 준다면 나중에 사부님께서 중독되셨을 때. 진근남은 빙그레 웃고 말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독을 쓰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쓰지는 못할 것이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진 것을 보자 진근남은 사람을 시켜 밥을 내오도록 했다. 그리고는 위소보와 함께 먹었다. 위소보는 겨우 4가지의 흔한 반찬뿐인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사부님은 대영웅이신데 이토록 형편없는 찬을 드시는구나. 그는 자기의 몸의 극독이 이미 해소된 것을 알게 되었던 터라 매우 흡족해져서는 밥을 먹을 때 사부님의 밥을 담아주기조차 했으며 얼굴에는 싱글벙글 웃음을 띠는 등 무척 좋아했다. 식사가 끝나자 위소보는 다시 사부님에게 차를 따라주었다. 진근남은 몇 모금 차를 마시고 말했다. 소보, 내가 착한 애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여가가 있다면 경성으로 돌아와 너에게 무예를 가르쳐주마. 위소보는 대답했다. 예. 진근남은 말했다. 좋다. 이제 너는 황궁으로 돌아가거라. 오랑캐 놈은 교활하기 이를 데 없다. 내가 총명하다고 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니 매사에 조심하도록 하여라. 위소보는 말했다. 사부님, 저는 궁 안에서 살아가기가 매우 답답하다고 느껴집니다. 언제쯤 저는 사부님을 따라 강호에 나가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진근남은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했다. 몇 년만 참아라. 본회를 위해 큰 공을 몇 가지 세우도록 해라. 그리고 몇 년 더 기다려서 너의 음성이 변하게 되고 수염도 자라게 되었을 때는 다시 태감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그때 궁에서 나오도록 해라.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궁에서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천지회에서는 그 누구도 모를 것이다. 따라서 나의 향주 지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걸. 내가 나이가 먹고 무공을 잘 연마하게 된다면 어쩌면 천지회에서 나를 몰아내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예. 사부님,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진근남은 몸을 일으키더니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소보, 오랑캐는 이미 자리를 잡게 되었다. 청나라를 물리치고 명나라를 되찾는 일은 정말 어렵게 되었다. 너는 황궁에서 시시각각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나이가 너무 어리고 또 아무런 진짜 무공도 배우지 못해 나는 정말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들은 천지회에 가담한 이상 이 몸뚱아리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반청복명의 큰일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설사 불덩이 속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뛰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너를 수시로 내 곁에 둘 수가 없으니 내가 제대로 너를 가르칠 수가 없구나. 아무쪼록 장래에 내가 나를 얼마 동안이라도 따를 수 있기를 바라겠다. 지금 천지회 형제들이 너를 우러러보는 것은 나의 체면을 봐서 그럴 뿐이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너를 한평생 돌볼 수는 없다. 장래 남들이 너를 우러러보든가 업수이 여기든가 하는 것은 모두 너에게 달려있다. 위소보는 말했다. 잘 알겠습니다. 저의 체면이 깎이는 것은 상관이 없어도 사부님의 체면을 깎이게 할 수 없습니다. 진근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것도 안 된다. 위소보는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소계자의 체면이 깎이도록 해야겠습니다. 소계자는 오랑캐의 태감이니 우리가 소계자의 체면을 깎게 한다는 것은 바로 오랑캐의 체면을 깎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청나라를 물리치고 명나라를 되찾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진근남은 길게 탄식했다. 실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위소보는 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기의 처소로 돌아온 이후 세객도가 준 수십 장의 은표를 살폈다. 모두 다 46만 6,500냥이나 되는 거액이었다. 그는 보고 또 보고하며 속으로 무척 기뻐했다. 원래 세객도는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본래 45만 냥의 은자를 주겠다고 했는데 뒤에 5배의 가산을 팔고 보니 생각했던 값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1만 냥 남짓하게 더 얹어주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한동안 은표를 살펴본 후 갈무리를 했다. 그리고 진근남의 그 무공 책자를 꺼내서는 전수받은 비결을 따라서 단정히 앉아 연마하기 시작했다. 그는 은표를 받아들고 은표에 적힌 숫자를 보고 또 은표에 찍혀있는 붉은 도장을 살펴볼 때는 정신이 또렷또렷하게 들었었는데 무공의 도보를 펼치게 되자 그만 크게 흥미를 잃고 말았다. 더군다나 책에 설명된 100여자 가운데 한 자도 알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채 반시진도 연마하지 못해 머리가 어지럽고 눈꺼풀이 무거워서 그만 침대 위에 엎드려서는 잠이 들고 말았다. 이튿날 잠이 깬 이후 그는 서재로 가서 황제의 시중을 들고는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와 재차 무공 연마를 하려고 했으나 얼마 후 또다시 잠이 들고 말았다. 본래 진근남의 무공 임무는 지극히 어려웠다. 따라서 매우 큰 의지력이 없으면 제1관문을 통과하기가 어려웠다. 위소보는 총명하고 기민하나 그와 같은 의지력이 적었다. 첫 번째에 앉는 자세마저도 연마하기에 어려워 끝이 없는 양 느껴졌고 그저 홍곤히 잠이 오려고만 했다. 그리고 잠이 깨어나서 보면 이미 야밤이었다. 따라서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사부님께서는 나에게 무공을 연마하라고 했지만 그의 무공은 정말 재미가 없구나. 그러나 만약 게으름을 피우고 연마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사부님을 배울 때 사부님께서는 조사를 해보고 나의 무공이 전혀 진보된 것이 없는 것을 보시면 반드시 불쾌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를 청목당의 향주에서 몰아낼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그는 몸을 일으켜서는 다시 책자를 들고 보았다. 그리고 그 법칙에 따라 타저에서는 연마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두 눈꺼풀이 다시 무거워져 오면서 잠이 왔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냇물을 건너게 되면 다리를 부수려고 작정했을 것이다. 그러니 나의 이 다리는 청석판으로 세운 큰 다리도 좋고 썩은 나무 토막으로 만들어진 외나무 다리라도 좋다. 그들은 언젠가는 무너뜨릴 것이니 내가 무공을 연마하고 안 하고는 아무런 상관은 없을 것이다. 그는 무공을 연마하지 않아도 되는 구실을 찾게 되자 그만 느긋해져서는 머리를 파묻고 쿨쿨 잠이 들고 말았다. 그가 다시 무공을 연마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자 이후의 나날은 매우 제멋대로 그리고 자유롭게 보낼 수가 있었다. 12알의 알약은 모두 복용하게 되었고 아랫배의 통증은 종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낮에는 서재로 가서 강희 황제를 몇 시즌 동안 시중드는 것 이외에 나머지 시간은 온씨 형제들과 주사위 노름을 벌이곤 했다. 그는 이제 몸에 수십만 양의 은자를 지니고 있는 대부호였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위를 던질 때 속임수를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양고를 앞에 두고 몇 번 속이지 않으면 마음속이 어쩐지 어정쩡하고 통쾌하지 못했다. 따라서 온씨 형제와 평위, 노형 등은 그에게 빚진 노름빚이 가면 갈수록 자연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위소보는 도박 빚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대부 역시 세상에 없는지라 온씨 형제들은 노름빚을 많이 지게 되었지만 별로 걱정하지도 않았다. 상성감의 일은 자연히 아랫사람인 태감에 의해서 처리를 했다. 그리고 매달 초이틀과 열엿새 날에는 이를 보는 태감이 400냥의 은자를 위소보에 거처로 보내주곤 했다. 이때 세객도는 이미 그를 대신해서 5만 냥의 은자를 궁중의 귀빈이나 권세 있는 태감, 그리고 시위들에게 나누어 준 바가 있었다. 따라서 위소보의 입담이 매섭고 또 강인은 그를 매우 총애하는지라 이 몇 달 동안 그는 궁중에서 무사람의 칭찬을 받게 되었고 또 그를 대하는 사람들마다 모두 웃는 얼굴로 맞았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다. 날이 하루하루 다르게 추워졌다. 어느 날 위소보가 서재에서 나서게 되었을 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사부님께서는 만약 볼 일이 있을 때는 천교로 가서 서노인과 연락을 하라고 했다. 별일 없지만 나가서 그 노인을 찾아보고 한 번쯤 암호로 말을 주고받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지진고강, 일파계산청고수, 문조대해, 사마합수만년유라고 웃게 되는 것도 퍽 재미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것 보시오. 당신의 이 고약은 성냥의 황금에다 성냥의 백은은 너무 비싸오. 5냥의 황금과 5냥의 백은에 팔지 않겠소? 하하하. 그는 국문을 나섰다. 그리고 큰 거리를 몇 바퀴 돌았다. 그러다가 한 찻집에서 이야기꾼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안으로 들어가 차를 한 주전자 시키고는 앉았다. 이야기꾼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영렬전이었다. 그 대목은 주원장과 진우량이 파양호에서 크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었다. 어떻게 하여 주전이 주원장을 안고서 배를 바꾸게 되고 어떻게 하여 진우량이 전선에서 화포를 쿵 하고 쏘게 되며 주원장이 타고 있던 배가 박살이 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였다. 이와 같은 줄거리에 대해서 위소보는 이미 외울 정도로 많이 들어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꾼의 설명도 별로 재미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주저앉게 되자 반 시즌이 넘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런 후에는 이 거리 저 거리를 돌아다니며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놀기만 했고 결국 이날은 청교 쪽으로 가지도 않고 말았다.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도 시종 청교 쪽으로 가지 않았다. 매일 밤 잠을 자기 전에 내일은 반드시 서노인을 만나봐야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이튿날이 되자 주사위 노름을 버리지 않으면 나가서 이야기꾼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거리에 나가 마구잡이로 은자를 쓰는 일을 하였다. 이 며칠 동안 황궁에서 그는 정말 자유롭고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고 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태감으로서 지내는 것이 천지회에 무슨 향주인지 취주인지 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에 들었다.
물론 그는 자기의 이와 같은 생각이 매우 못난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간혹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그 자신을 스스로 위로했다. 어쨌든 나는 볼 일도 없는데 선호인을 찾아가서 무엇 하겠는가? 기미를 누설하게 되면 나의 조그만 목숨쯤 잃는다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오히려 천지외의 큰일을 그르치게 될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는 다시 달포를 보내게 되었다. 이날도 위소보는 찻집에서 영렬전을 듣고 있었다. 차 박사는 그가 궁중의 태감인 것을 알고 또 찻값 외에 팁을 많이 얹어주는지라. 언제나 그를 위해 가장 좋은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가 그가 들이닥치면 좋은 차를 끌려서는 올리곤 했다. 위소보는 그야말로 이 며칠 동안 남들에게 떠받들어져 살아가는 생활에 젖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차 박사의 아첨을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지만 귀로 듣기에는 결코 기분이 나쁘지 않고 흐뭇했다. 단상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꾼은 대장군 서달이 출정을 하게 되어 오랑캐들을 몽골 쪽으로 내쫓았다는 대목을 이야기했다. 이 경성이란 곳에 있는 찻집에는 이야기를 듣는 만주 기인도 무척 많은 편이었다. 공공연히 오랑캐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원병, 원나라 장순이 하면서 침을 튀겨가며 재미있게 이야기를 엮어나가곤 했다. 위소보가 한창 신이 나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말을 걸어왔다. 실례합니다. 그리고 그는 옆에 탁자에 주저앉았다. 위소보는 눈살을 찌푸리며 약간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직이 말했다. 소인에게 좋은 고약이 있어서 공공에게 팔고자 하니 공공께서 한번 구경을 하십시오. 위소보는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그러고 보니 탁자 위에는 한 장의 고약이 놓여 있는데 반은 푸른 빛이고 반은 붉은 빛이 아닌가? 그는 마음속으로 움직이는 바가 있어서 물었다. 이게 무슨 고약이지? 그 사람은 말했다. 이것은 고약한 독을 씻어내고 두 눈의 밝음을 되찾게 하는 고약이죠. 이 고약에는 이름이 있는데 청독복명 고약이라고 하지요. 위소보는 그 사람을 살펴보았다. 나이가 30세 정도 되었으며 연기가 발랄한 편인데 결코 사부가 말씀하시던 서노인은 아니었다. 그는 속으로 의심이 들어 물었다. 이 고약을 얼마에 팔겠소? 그 사람은 말했다. 세냥의 백은과 세냥의 황금에 팔겠습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5냥의 백은과 5냥의 황금에 팔지 않겠소? 그 사람은 말했다. 그것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위소보는 말했다. 비싸지 않소. 비싸지 않아. 정말 독을 씻어낼 수 있고 밝음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대의 소나 말이 된다 해도 비싸지 않은 것이 왜다. 그 사람은 고약을 위소보의 앞으로 밀며 나직이 말했다. 공공, 잠시 귀를 좀 빌릴까요? 그리고 나서 그는 몸을 일으키더니 찻집을 나섰다. 위소보는 200문이라는 엽전을 탁자 위에 던지고는 고약을 들고서 따라 나갔다. 그 사람은 바로 찻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동쪽으로 가더니 한 골목길로 들어서서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지진고강 일파계산천고수. 위소보는 말했다. 문조대의 삼합수만년유. 그리고 그가 묻기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물었다. 귀하는 홍화정 가의 어느 당에 속하오? 그 사람은 말했다. 형제는 청목당입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당상에는 몇 대의 향을 피우시오? 그 사람은 말했다. 3대의 향을 피웁니다.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다. 당신은 나보다 직위가 2계급 아래군. 이때 그 사람은 팔짱을 끼고 몸을 굽히며 나직이 말했다. 형씨는 청목당에서 5개의 향을 피우시는 위 향주가 아니십니까? 위소보는 말했다. 바로 그렇소.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대는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왜 나를 보고 형씨라고 하지? 차라리 좀 듣기에 좋게 부르려면 나으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르신네라고 하든지 하지. 그 사람은 말했다. 이 형제의 성은 마이고 이름은 언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 향주의 부하가 됩니다. 오래전부터 향주의 영명을 들어왔는데 이렇게 뵙게 되니 실로 다행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엄마 형은 별 말씀을 다 하시오. 모두 한 집안 식구인데 겸손할 필요는 없소. 마운초는 말했다. 본당에는 서씨라는 서형이 있습니다. 언제나 청교에서 약을 파는데 오늘 그 누구에게 맞아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위 향주에게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소보는 깜짝 놀라 물었다. 나는 이 며칠간 궁에 볼 일이 있어서 그를 만나보지 않았소. 그는 어쩌다 상처를 입었으며 누구에게 맞은 것이오? 마운초는 말했다. 이곳에서는 자세한 말씀을 하기가 불편하니 위 향주께서는 저를 따라오십시오.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운초는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위소보는 멀리서 그의 뒤를 따랐다. 7, 8채의 거리를 지나 조그마한 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마운초는 한약방 안으로 들어갔다. 위소보는 그 집 간판에 5자가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한자도 알아볼 수 없었다. 또한 자세히 바라보지도 않고 아마도 약방의 이름이겠지 생각하고는 따라서 들어갔다. 계산대 안쪽에는 아주 뚱뚱한 주인이 앉아 있었다. 마운초가 앞으로 나아가 그의 귓가에 나직이 몇 마디 말을 하자 그 주인은 잇따라 읍했다. 예, 예. 그리고는 몸을 일으키더니 위소보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말했다. 손님께서는 좋은 약재를 사시겠다고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위소보와 마운초를 데리고 내실로 걸어 들어가더니 문을 닫아 걸었다. 그리고 몸을 구부려서는 한 조각 땅바닥에 깔려있는 판때기를 들어 올렸다. 그러자 하나의 동굴이 나타났고 돌계단이 있어 아래로 통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위소보는 지하도가 컴컴한지라 속으로 놀람과 의심이 엇갈리게 되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천지회의 형제일까?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겠는데. 아래쪽이 이 위소보를 도살하기 위한 도살장이라면 야단나지 않겠나? 그러나 마운초가 뒤를 따르고 있어서 이제는 그야말로 호랑이 등에 탄 꼴이라. 그저 주인장을 따라 그 지하도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지하도는 지극히 짧았다. 10여 걸음 옮기게 되자 그 주인장은 한쪽의 판자문을 열었다. 저쪽에서 등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위소보는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얼핏 보니 한 칸에 10자 정도 되는 조그만 방이었는데 그 방 안에는 이미 5사람이나 앉아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이 나지막한 침대 위에 눕혀져 있었다. 거기다 다시 3사람이 들어서게 되자 그야말로 몸 돌릴 여지도 없을 것 같았다. 다행히 뚱보 주인은 즉시 물러섰다. 마운초는 말했다. 여러 형제들 위 향주께서 당도하셨소. 방 안에 있던 5사람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서는 허리를 굽히며 절을 했다. 지하실 방은 너무나 작아 여러 사람은 그저 한 덩어리로 비집고 서는 꼴이었다. 위소보는 포권을 하고 답례를 했다. 그러고 보니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도사인데 바로 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정이라고 하던 그의 버포마저 떠올랐다. 그는 바로 우스갯소리로 관한기에게 그의 처인 십족진금과 이혼을 해야 한다고 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번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역시 본 적이 있었다. 위소보는 낯익은 사람을 보게 되자 마음이 느긋해졌다. 마운초는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서형의 몸에 중상을 입어서 일어나 예를 차릴 수 없습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별 말씀을 다 하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보니 침대 위에 그 사람은 온 얼굴이 주름져 있었는데 핏기라고는 전혀 없었고 두 눈은 꼭 감겨 있었다. 그리고 숨소리도 미약한 게 허연 수염 위에는 핏방울이 얼룩져 있었다. 그는 물었다. 누가 서형에게 상처를 입혔소? 혹시 오랑캐의 앞잡이가 아니오? 마운초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운남성 모광부의 사람입니다. 위소보는 깜짝 놀랐다. 운남성 모광부? 그들은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오?
마운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향주님, 서영은 오늘 아침 간신히 이 회춘당 약방으로 돌아와서는 응급조치를 했고 그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모광부의 두 젊은이인데 모두 백씨성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성이 백씨라고? 그렇다면 모광의 아래 4대 가장의 후손이 아니오? 마운초는 말했다. 태반이 그럴 것입니다. 아마도 바로 백한송과 백한풍 형제로서 백시쌍목이라고 불리는 자들일 것입니다. 위소보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2개의 썩은 나무 토막이라면 대수로울 게 뭐가 있어? 마운초는 말했다. 2사람이 한 사람을 때린다는 것은 영웅호걸이 아니오. 그런데 당은 뭐고 걔는 뭔데 싸웠을까? 혹시 그는 속으로 걔를 옹호한다면 혹시 자기 소개자를 옹호한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렇다고 느껴지지 않아 말을 중단하고 말했다. 마운초는 말했다. 모광부는 개왕의 부하이죠. 그리고 우리 천지회는 과거 당왕 천자의 부하였었습니다. 서형은 아마도 그들과 명분을 갖고 다투다가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결국 충돌을 하게 된 모양입니다. 위소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 물었다. 개왕의 부하는 어떻고 당왕의 부하는 또 무엇이란 말이오? 마운초는 말했다. 그 개왕은 진짜 천자가 아니고 우리 당왕이야말로 진짜 천자이죠. 현정도인은 위소보의 내력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뱃속에 든 먹물이 적다는 것을 알고는 불쑥 입을 열어 설명했다. 위 향주, 과거 이틈이 북경을 공격하여 숭정황제를 죽게 했을 때 오삼계는 청나라 군사를 이끌고 중원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화려한 강산을 차지하고 말았지요. 각처의 충신과 위사들은 다투어 태조황제의 자손을 왕으로 추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번에 보광이 남경에서 천자 노릇을 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광이 오랑캐에게 해를 입고 돌아가시게 되자 우리 당왕이 복건성에서 천자에 오르게 된 것이며 이는 국성야 정씨 집안의 사람들이 옹호한 것이니 그야말로 진짜 천자이지요. 그런데 또 한때의 사람들은 강서성과 운남성에서 개왕을 천자로 추대하게 되었고 또 한때의 사람들은 절강성에서 노왕을 천자로 추대했는데 그들 모두는 가짜 천자입니다.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에 2개의 해가 없고 백성에게 2 임금이 없는 법이 왜다. 당왕이 천자가 되었다면 개왕이나 노왕은 천자가 될 수 없죠. 그러자 마운초가 대답했다. 그렇죠. 위 향주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현정도인은 말했다. 그러나 강서성과 절강성의 사람들은 부귀공명을 욕심내어서 그들이 옹호하여 세운 사람이 진짜 천자라고 우기는 것이죠. 그리하여 모두들 스스로 우습게 다투었답니다. 이어 한숨을 내쉰 이후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그 후 당왕, 노왕, 개왕은 차례로 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몇 년 동안 강호의 호걸들은 명나라를 잊지 않고 각기 새 왕의 후손을 찾아 주군으로 받들어 모시고 청나라를 무찌르고 명나라를 찾겠다는 커다란 일을 벌이고 있죠. 개왕의 부하들은 개왕의 자손을 옹호하고 노왕의 부하들은 노왕의 자손을 옹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파와 노파로 갈라지게 되며 그들은 또 우리 천지회를 당파라고 부르죠. 당, 개, 노 3파는 모두가 청나라를 무찌르고 명나라를 되찾자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우리 천지회만이 정통이고 개파와 노파는 그야말로 그 자리를 찬탈한 셈이죠.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모광부의 그 사람들은 개파이군. 그렇지 않소? 현정도인은 말했다. 바로 그렇지요. 이 세 파의 사람들은 10몇 년 동안 끊임없이 다투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소보는 옛날 북경으로 올라오게 될 때 강서성 북쪽에서 모광부의 인물을 만났던 사실을 상기했다. 그 당시 그들은 얼마나 오만무례했던가. 그리고 그 사람 역시 백가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 백가가 바로 이 2 썩은 나무 토막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 모시팔이
그 백가를 무섭게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참이라 그는 말했다. 당왕이 바로 진짜 천자라면 그들은 더 다투지 말아야 할 것이요. 소문에 들으니 모광야는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구려. 그러나 그 어르신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 그 부하들은 아마도 약간 뒤죽박죽이 된 모양입니다. 지하실의 무사람들은 일제히 대답했다. 위 향주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정도인은 말했다. 강호의 호걸들은 목천파 목공야께서 충성을 다하시다가 돌아가신 점을 생각해서 모광부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느 정도 양보를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자 모광부의 사람들 가운데 개나 고양이까지도 오만무례하게 되었죠. 우리 이 서형으로 말하면 다시 말할 수 없이 어진 사람이고 또 그는 과거 당왕 천자를 모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충성심이 여간 강하지 않은 분이라서 선제를 들먹이기만 하더라도 눈물을 흘린답니다. 틀림없이 모광부의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또 그 어느 땐가 선제를 가볍게 여기거나 모욕하는 말을 했었겠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서노형이 어찌 모광부의 사람과 싸웠겠습니까? 마온초는 말했다. 서형은 오전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무 형제들에게 자기를 위해 화풀이를 해달라고 하셨소이다. 지게성 경내에서는 본회의 책임자는 위 향주 한 분뿐이니까. 본회의 규칙에 따라 이와 같은 큰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위 향주에게 품한 이후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오랑캐의 앞잡이를 상대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다르죠. 오랑캐의 앞잡이를 죽이는 것도 좋지만 형제들이 본회를 위해 난을 당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광부는 강호에서 명성이 자자하며 따지고 들면 역시 한 집안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섭을 하게 된다면 크게 싸움을 벌이게 될지도 모르게 되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위소 보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속으로 생각했다. 원래 그는 이미 나를 발견했었구나. 그런데 마온초는 다시 말을 이었다. 서형은 총타주께서 분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 향주께서 만약 볼 일이 있을 때에는 자연히 그를 찾게 될 것이나 볼 일 없이 위 향주를 찾지 말라는 분부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형은 위 향주를 보고도 감히 앞으로 나가 아는 척하지 못했답니다.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침대 위에 늙은이를 한번 바라본 이후 속으로 생각했다. 저 늙은 여우는 몰래 나의 뒤를 따르고 있었구나. 내가 거리에서 물건을 마구 사고 함부로 돈 쓰는 것을 이미 보고 있었구나. 제기랄 이후 그가 우리 사부님을 뵙게 된다면 반드시 고자질을 하겠는걸. 그야말로 저 늙은 여우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 그냥 이대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나에게는 낫겠구나. 현정도인은 말했다. 우리는 상의한 결과 부득이 위 향주를 이곳으로 모시고 와 대국을 이끌어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일개 어린애에 불과한데 어떻게 대국을 이끌어 나간단 말인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매우 공손한 것을 보고 속으로 의기양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처음 천지회에 가입하게 되었을 때 사부님 외에 9분의 향주들도 모두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오래된 편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지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니 그야말로 두둥실 하늘로 떠오르는 감이 절로 났다. 이때 한 명의 중년에 접어든 거칠고 건장한 사내가 화가 난다는 듯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모광부의 사람들에게 3분쯤 양보하는 것은 목공야의 위인이 충성심이 강하고 의리가 깊어 군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데 있소이다. 하지만 천지를 진동시킬 큰일을 한 점에 있어서는 우리 국성야께서 목공야보다는 10배 더 뛰어날 것이오. 번씨 성의 번강이 말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5자 정도 받들어 모시면 그들은 마땅히 우리들을 10자 정도로 받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소.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기세등등하니 어찌 야단이 아니란 말이오.
이 일을 분명하게 규명하지 않는다면 이후 천지회는 모광부의 사람들에게 압박을 받아 고개도 들지 못할 것이니 모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냔 말이오. 모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마디씩 짓거렸다. 모두 다 화가 나서 하는 말이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모두들 위 향주의 지시를 받들도록 하게. 위소보로 하여금 닭을 훔치거나 개를 잡든가 또는 속임수를 쓰라고 하면 어느 정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큰일을 앞에 놓고 그보고 처리하라면 그야말로 그의 꼴사나운 꼴을 보자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애누리 없는 확실히 진근남의 제자이고 천지회 10대 향주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지계성 일대에서는 천지회의 맏형제들 가운데서 그가 으뜸가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며 서씨라는 노인과 다른 몇 사람도 모두 다 그의 청목당 직계 부하라 할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기의 얼굴만 주시하는지라 크게 어색해져 속으로 투덜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제기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는 속으로 겸연쩍어진 나머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 표정에서 조금의 단서라도 얻어볼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 거칠고 건장한 사내를 보게 되었을 때 갑자기 그의 입가에 떠도는 미소를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동자에는 교활한 빛이 떠올라 있지 않는가. 이 사람은 조금 전만 하더라도 큰 소리로 떠들어댔으며 가슴 가득히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는데 어째서 갑자기 기뻐서 웃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벼랑간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저 10여 세밖에 되지 않은 어린애이다. 향주라고 하지만 나의 생각이 어찌 그들보다 나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나를 방패막이로 삼고자 하고 있다. 이후 아무 일도 없으면 괜찮지만 무슨 일이 있게 된다면 모두 나에게 미루며 청목당의 위 향주가 모든 형제를 거느리고 한 짓이며 향주께서 명령을 하시니 우리로서는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들은 본래 계란에서 뼈다귀를 찾아내서 이 향주를 몰아내려고 하지 않았던가? 내가 앞장을 서서 모광부의 사람과 싸우게 된다면 지든 이기든 간에 어쨌든 그들에게 커다란 뼈다귀를 찾아내주게 하는 꼴이 된다. 좋다, 제기랄. 나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겠다. 그리하여 그는 짐짓 고개를 숙이고 깊이 생각하는 척했다. 그리고 잠시 후 입을 열었다. 여러 형님들 소재가 향주가 되긴 했으나 우연히 오배를 죽인 것뿐이지 본래 재간은 조금도 없는 몸이었고 달리 계책이라고는 더욱더 있을 수가 없소이다. 내가 보기에 역시 현정 도장께서 계획을 짜시는 것이 반드시 저보다 고명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의 이와 같은 한수는 물결에 따라 배를 끄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즉 한 대의 나무 토막을 현정 도인의 어깨 위에 지우려는 수작인 것이다. 현정 도인은 빙그레 웃더니 번강에게 말했다. 먼 셋째 형의 머리는 나보다 훨씬 낫지 않소. 그대가 보기에는 어떻소이까? 번강은 솔직한 사내라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보기에 방법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소. 우리는 바로 백신의 집으로 찾아가서는 그들 보고 서형에게 절을 하며 사과를 하라고 해서 정말 사과를 한다면 그때는 만사가 순조롭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부득이 먼저 예를 다한 이후에 싸운다는 말이 있듯이 한바탕 부딪혀 볼 수밖에 없는 일이외다. 모든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한마디이기도 했다. 다만 모광부는 강호에서 위명이 자자하고 또한 청나라를 무찌르고 명나라를 되찾는다는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먼저 그와 같은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번강이 그와 같이 말을 하자 몇 사람이 찬성을 표했다. 맞소. 맞았소. 먼 셋째 형의 말이 지극히 옳소. 물론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소. 그러나 우리 천지회가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소. 상대방에게 맞아 이 모양이 됐는데 가만히 있을 수야 없지 않겠느냔 말이오. 위소보는 현정과 다른 한 사내를 향해 물었다. 두 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시오? 현정 도인은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부득이 양산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으니 방법이 없는 일이 아니겠소이까? 우리들로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노릇이죠. 위소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당신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장래 잡아떼자는 생각이겠지만 나는 반드시 당신으로 하여금 잡아떼지 못하도록 만들어야겠소. 위소보는 물었다. 현정 도장, 그대는 먼 셋째 형의 생각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현정은 말했다.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들 반드시 매우 신중하게 이를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오. 만약 모광부의 사람들과 손을 쓰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져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 외다. 만약에 사람을 죽이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번강은 말했다. 말은 그렇지만 만약에 서형의 상처가 빨리 치료되지 않을 때는 또 어떻게 한단 말이오? 현정은 다시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위소보는 말했다. 모두들 상의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합시다. 여러 형님들은 견문이 많고 먹은 소금이 내가 먹은 쌀보다도 많을 것이며 내가 걸은 길보다 건너게 된 다리가 더 많을 것이니 생각해내는 방법이 반드시 저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현정은 그를 한번 바라보더니 담담히 말했다. 위 향주는 대단하시구려. 위소보는 웃으며 말했다. 도장 역시 대단하십니다. 무사람들은 한동안 상의를 했다. 그리고 역시 번강의 방법을 따르도록 했다. 위소보로 하여금 무사람들을 데리고 모광부로 달려가 따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각자 몸에 몰래 무기를 지니되 될 수 있는 대로 참고 양보하여 나중에라도 할 말이 있도록 처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가장 좋은 방법은 모광부의 사람들이 먼저 손을 써서 사람을 때리게 되었을 때 반격하자는 것이었다. 이때 현정 도인이 다시 의견을 내놓았다. 우리들은 북경성 안에 몇 분 명성을 떨친 무사를 함께 데려가 그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소이다. 그렇게 된다면 소문이 나더라도 우리 천지회에서 그들을 찾아가 업수히 여겼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외다. 그리고 이후 시비가 판가름 나지 않을 때도 총타주께서는 꾸짖지 못할 것이 아니겠소. 위소보는 기뻐서 말했다. 매우 좋습니다. 그렇다면 무공이 뛰어난 사람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모시도록 하지요. 강서성 북쪽 길가의 반점에서 모광부의 그 백갈한 사람이 젓가락을 던져 5~3개의 부하들을 모조리 땅바닥에 쓰러뜨렸던 광경을 위소보는 아직도 눈에 선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 모광부의 사람들이 만약에 다시 동각도강이나 불화살로 코끼리를 쏘는 수단을 써온다면 야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설사 북경성 안에서야 커다란 코끼리 진을 펼칠 수 없지만 쥐새끼들을 잡아 앞장 세운다 하더라도 청목당의 위향주로서는 그야말로 걸음만 아살려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그는 그들과 함께 행동을 하는 것을 사양하고 가지 않으려는 마음이 많았으나 차마 그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현정 도인이 북경성의 유명한 무사들을 함께 초청해 가자고 하니 그야말로 그의 귀가 솔깃해지는 말이기도 했던 것이다. 현정은 빙그레 웃고 말했다. 우리들은 그저 명망이 있는 사람을 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을 청해서 싸움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 무공이 좋고 나쁜 것은 둘째 문제지요. 마온초는 말했다. 명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무공이 10중 8구 고강한 편이죠. 그는 위소보를 도와 말하고 있었다. 현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번강은 말했다. 그럼 우리는 몇 분의 무사를 청해야 할 것 같소? 즉시 무사람들은 누구를 함께 데리고 갈 것인가를 상의했다. 초청을 받는 사람은 무림에서 명망이 있어야 하고 관가와는 내왕이 없지만 천지회와는 어느 정도 교분이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이 나누어서 청하러 가려고 했다. 이때 서 노인이 갑자기 신음소리를 냈다. 아닐세. 아닐세. 외부인을 청해서는 안 되네. 번강은 물었다. 서형은 외부의 사람을 초청해선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서 노인은 말했다. 위향주. 위향주는 궁에서 일을 보고 계시네. 이 일은 누설되어서는 안 되네. 그것이야말로 목숨과 관계되고 큰일에도 관계가 되네.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자 모두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위소보가 궁에서 태감 노릇을 하는 것은 바로 총타주의 명령을 받고 하는 짓이라. 반드시 몰래 중대하게 도모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만약 외부의 사람이 알게 된다면 자연 소문이 나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번강은 말했다. 위 향주께서는 친히 나설 것은 없소이다. 우리가 가서 두백가에게 따진 후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돌아와 위 향주에게 보고하여 올리면 될 것이 아니겠소이까. 위소보는 본래 모광부에 대해서 퍽이나 꺼리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나 무림에서 한때에 크게 명성 있는 사람과 함께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싸우더라도 이쪽에서 이기는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주사위에 흑연을 넣어서 양고와 노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어찌 참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위소보는 말했다. 내가 가지 않는다면 재미가 적을 것이요. 나의 성명과 신분에 관해서 형들이 외부의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니겠소. 현정 도인은 말했다. 만약 위 향주께서 변장을 한다면 위 향주가 궁에서 일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모를 것이외당. 위소보는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손뼉을 치며 좋다고 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외다. 그 생각은 그야말로 그의 마음에 꼭 들었다. 남을 찾아가 시비를 건다는 것은 본래 매우 재미있는 일이 아닌가. 더군다나 변장을 하고 가서 일을 따진다면 더욱더 재미있고 멋이 있을 것 같았다. 무사람들의 마음에는 만약 위 향주가 그들을 거느리고 가지 않는다면 각자 크게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다가 위소보가 그토록 열심히 가겠다고 나서자 그 누구도 이 일을 말하지 않았다. 서 노인은 말했다. 모두들 절대 조심해야 하네. 위 향주께서는 어떤 사람으로 변장하시겠소? 모든 사람이 위소보를 바라보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부잣집 공자로 변장을 할까? 아니면 거지로 변장을 할까? 그는 기녀원으로 놀러온 왕손이나 공자들의 화려한 옷차림을 보고 언제나 부러워했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옷차림을 해볼 기회가 줄곧 없었던 것이 아니던가. 잠시 생각해보던 그는 몸속에서 석장의 500냥 은자가 나가는 은표를 꺼내어 말했다. 여기 1500냥의 은자가 있소. 수고스럽지만 어느 형이 나의 옷을 사주시겠소? 무사람들은 모두 다 움찔하는 눈치였으며 몇 사람은 일제히 말했다. 그토록 많은 은자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현정 도인은 말했다. 위 향주의 말씀이 옳소이다. 마 형제, 그대가 위 향주의 옷을 사도록 하게나. 위소보는 다시 1000냥이나 나가는 은표를 꺼내고서 말했다. 돈을 좀 더 많이 쓰는 것은 상관이 없소. 다른 사람들은 이 나이 어린 소년의 주머니에 은표가 많은 것을 보고 모두 다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로서도 위소보의 거처에 40여만 냥의 은자가 있으리라고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으리라. 사실 위소보의 본래 기질을 두고 말한다면 몸에 2, 3전의 은자가 있다 하더라도 다 써버려야만 개운해할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40만이 넘는 은자를 어떻게 다 써버릴 수 있겠는가. 따라서 그는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서 신나게 뽐내볼 수 있는 이번 기회야말로 여간 좋은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마음속으로 즐겁기 한이 없었다. 거기다 무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을 보고 그는 다시 품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손을 꺼내었을 때는 이미 3500냥에 해당하는 은표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현정 도인에게 내밀어 주었다. 형제는 여러 형과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대접할 것도 없소이다. 그러니 이 은자는 오랑캐로부터 손에 넣은 것이고 모두 다 이롭지 못한 돈이니 모두들 나를 도와서 써주시도록 하시구려. 천지회는 규칙이 엄했다. 함부로 남의 재물을 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번강과 마운초 등은 이미 궁한 형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위 향주가 이토록 많은 돈을 꺼내어 오랑캐에게서 얻은 불의의 돈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자 그가 천궁에서 일을 보는 만큼 그 말에 거짓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모두 다 자기도 모르게 환호성을 내질렀다. 현정은 입을 열었다. 우리가 헤어져 사람을 청해야 하지만 오늘은 늦었소이다. 내일 모두들 이곳에서 삼가 위 향주가 오시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소. 그런데 위 향주는 언제쯤 오실 수 있겠소? 위소보는 말했다. 오전에는 일을 봐야 하니 오후에 이곳으로 오겠소이다. 현정은 말했다. 매우 좋소이다. 내일 오후 우리는 먼저 이곳에서 모인 후 다시 가서 두백가에게 따지도록 합시다.